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융시장은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가 부실 기업의 부도율과 연체율과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이 그때가 불거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버티다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전체 흐름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참 투자해서 큰 수익 보신 분도 있고 수익 받다가 대부분 또 이렇게 수익을 반납하신 분도 있고 내내 어려웠던 분도 있고 각자의 사연이 다를 텐데요. 오늘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또 올해 자산시장 또 내년 시장 전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벌써 2023년이 다 끝나가는데요. 글쎄요. 올해는 어떤 금융시장으로 봐서는 어떤 해였을까요? 그다음에 우리의 전망과 맞았던 거, 그다음에 틀린 점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뭐 저부터 뭐 많이 반성할 게 많은 올 한 해였습니다만은 네. 올 한 해는 사실 작년 이맘때쯤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경기는 경착륙할 것이고 올해 상당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이다. 근데 지금 네. 혼란스럽고 어려운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이맘때 분위기 안 좋았거든요, 그죠? 네. 많이 밀려 내려갔어.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 사실 생각보다 시장이 좋았어요, 그죠? 네, 뭐 미국장 같은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뭐 상반기에는 뭐 AI라는 강력한 성장 테마가 주도했던 장이었고 네. 하반기에는 살짝 뭐 여름에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네. 가을부터는 연준이 원맨 쇼를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부양되는 올라가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다라고 이제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차별화가 컸어요. 네, 아무래도 혁신 성장주의 시대였죠. 이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나스닥이 연초 대비 4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근데 뭐 우리나라 증시만 해도 뭐 그렇게는 못 올랐죠. 코스피가 뭐 한 15% 올랐으니까 연초 대비. 예. 근데 뭐 중국 증시는 상당히 고난의 길을 걸었던 한 해였고요. 항생 지수가 15% 빠졌고요. 연초 대비. 환율도 뭐 조금 경제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못 잡은 한 해였습니다. DXY 달러 인덱스가 거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원 달러는 한 지금 4% 정도 절하된 상태고 일본 증시가 상당히 선전했죠. 일본 네, 니케이가 거의 한 25%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그래서 각국별로는 선진국 시장이 뭐 좋았고요. 특히 혁신 성장주가 좋았고 나머지 증시는 미국 증시 눈치 보면서 뒤쫓아가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작년 말에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가 하반기 좋아질 걸로 상저하고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 상고 중저하고 네. 뭐 약간 이런 패턴이 나타났고요. 네. 자산별로 본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주식은 변동성이 꽤 있었었고 채권에 투자한 사람 비트코인도 올해 이제 막판에 좀 많이 가상화폐 올랐고요. 네. 채권에 투자한 분들은 돈을 좀 번 건가요? 채권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값이 떨어졌으니까 재미 못 받겠는데요? 네, 20년물 TLT ETF 인덱스를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거의 보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실이 지금 많이 지금 만회되는 보존되는 지금 그런 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5% 가까이 5% 갔다가 지금 이제 4%를 깼으니까요. 네. 손실이 상당히 만회돼서 올 전체로 보면 그냥 뭐 거의 보합권. 네, 그래서 똔똔 정도로 지금 보고
유가는 뭐 조금 연초만 해도 뭐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특히나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면서 뭐 한 120불 콜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올 전체로는 거의 한 10% 빠졌습니다. WTI 가격이. 그래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금이 상대적으로 금이 강했죠. 네, 네. 강했고 말씀하셨던 이제 암호화폐가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것도 있지만 올해 뭐 거의 2배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내년도 기대감을 지금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이제 자산시장 동향들이 쭉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안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주식, 기술주 그죠? 예, 탑 앞단에 가 있는 쪽이 금, 비트코인 뭐 이런 걸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수익률이 한 중간쯤 가 있을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야 되는데 내년 시장에서 일단 내년 시장은 글쎄 금융시장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뭐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죠? 섹터별로 네. 전체적인 이제 통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큰 거는 올해는 금리가 쫙 인상하는 기에서 이제 금리가 이제 어쨌든 하락기로 전환기로 접어든 것이 큰 특징이긴 하잖아요. 네. 내년에. 네. 네, 제일 중요한 네네. 것은 뭐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네.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것. 뭐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기대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증시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경기가 뭐 하드 랜딩이든 소프트 랜딩이든 각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경기가 올해보다는 뭐 위축 내지는 뭐 조금 올해 과열을 보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분하게 식는다라는 환경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장은 금리는 경착륙하고 경기는 연착륙하고 이런 쪽으로 완전히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측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사람들이 하드랜딩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프티시 랜딩, 마일드 리세션을 지금 다들 뭐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리고 연준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상반되고 모순된 그러한 그 조합을 주식시장의 호재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뭐 괜찮은데 금리는 6번 내린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리겠죠. 아니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미국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5일 날 대선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좀 보험성 인하를 만약에 연준이 실행한다면 네. 경기가 오기 전에 미리 뭐 상반기에 금리를 낮춘다. 특히 이제 선거가 있는 하반기에 통화 정책을 손대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내년에 선거라는 변수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혼란이 좀 약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시장에 지금 내년도에 6번 금리 인하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그리고 경기의 연착륙과 금리의 경착륙을 조합한 지금 연말 연초의 랠리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요. 항상 주식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틀리더라고요. 네, 조금은 공격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위너가 됩니다. 네. 근데 항상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분석가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조심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죠. 그 강제 마인드로 돌아서시려고요. 세게 말씀하시려고 이제 코스피 4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소수의 목소리가 맞으면 그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코스피 뭐 누가 예를 들면 4천 불렀는데 맞으면 와 어떻게 알았지? 떨어진다고 한들 그죠? 네, 떨어지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내년 자산시장 전망하기로 했으니까 좀 자산별로 보면 자산이라는 게 뭐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부동산 얘기 물어보면 안 하실 거고. 네. 주식과 채권 보면 일단 주식
채권부터 얘기하면 채권은 그 이론상으로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이 오르는 거니까 네. 채권은 투자 환경이 좋다고 봐야겠네요. 계산대로만 간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채권 수익률이 내년도에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진 않다. 올해처럼 네. 5%에서 4%를 깨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년도 특히 미국 경제는 경착륙이 좀 어렵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면 좀 성장률이 조금 안 좋게 나와도 뭐 한 1.5%에서 6%, 연준은 지금 1.4% 지난번에 FOMC 끝나고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뭐 한 1%대 중반이면 채권 금리가 그렇게 부러질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특히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금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특히 팬데믹 때 이 효과가 아직까지는 여진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 분업 질서의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환경 변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묵직한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가가 뭐 연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미국 근원 PCE 물가 기준으로 2%대 초반 정도 달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 공급량은 역대급일 것 같거든요. 올해도 뭐 굉장히 많았지만 분기에 한 7, 8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텀 프리미엄도 적지 않게 붙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한 3.5에서 4.0 부분에 머무는 것도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기 어려워. 네, 그 정도 머물면 리즈너블하다,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또 만약에 내년도 경기를 조금 저점으로 해서 후년도에 돌아선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장기 금리는 조금 꿈틀꿈틀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채권 금리가 그렇게 수익률을 크게 안겨다 주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뭐 거액자산가 분들은 뭐 조금 채권 포트폴리오를 비중 있게 갖고 가셔도 괜찮은 한 해.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이렇게 뭐 매매를 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금리가 내린다는 것도 내릴 걸로 기대하는 거지 실제로 지금 올린 거는 미국이 뭐 13번인가 뭐 몇몇 번 올렸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뭐 내린다고 한들 기대감이 이제 실제로 뭐 보수적으로 보면 두 차례 뭐 많이 봐야 한 네 차례, 그렇죠. 세 차례, 네 차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채권이 막 랠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는 환경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 그러면 주식은 결국 또 경기하고 실적을 반영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주식시장은 내년에 글로벌 증시든 우리 시장이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시세에서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세게 보기로 하셨다면서. 네. 저는 10%도 되게 세게 보는 거라서 올해 지금 9개월째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중 내내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S&P 500 기준으로도 PER이 지금 19배 정도 도달하고 있고 이익 전망은 원래 12% 증가로 봤다가 올해 대비 내년도 S&P 500 기업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요. 한 12% 증가해서 지금 10% 또 한 8%, 9%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거의 뭐 2.7%, 6%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1.4%, 5% 나오면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버는 재주들이 있어도 조금은 그 지금 우리가 보는 애널리스트들이 보시는 EPS 전망이 조금 깎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연말 연초 랠리로 인해서 PER이 또 19배 혹은 19.5배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내년도도 사실 기대감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좀 덜커덩거림이 한 번쯤은 크게 있을 거고 저는 2분기로 봅니다. 분기 성장률이 조금 쇼크성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매년 매번 또 똑같은 패턴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기 시작할 때 신용 스프레드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펀드도 조금 하이힐드 회사채도 좀
그 적정 스프레드가 올라가고요. 예, 지금 적정 국채보다. 네. 스무스하지 않다는 거죠. 네, 리스크가 그리고 있다는 말씀이죠. 연체율도 네. 올라가고 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의 네. 부도율도 좀 올라갈 거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이제 금융시장은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항상 연준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때가 조금 부실 기업의 부도율과 연체율과 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이 그때가 불거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버티다가 경기가 위축되니까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돈을 못 갚는 그런 그 주식 경제 주체들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주식시장 전체 흐름은 좀 박스권이 아닐까. 좀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좀 그렇게 그 기회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꾸준히 뭐 살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치솟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 상당히 진폭이 제한된 상황, 위아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진폭이 있다면 그 주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네. 심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기회가 있는 거죠. 뭐 네. 그 사이에서요. 네. 국가별로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산시장 전망하면서 국가별로는 올해 미국이 좋았는데 그죠? 네. 유럽도 경제는 안 좋았는데 주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일본도 주가는 좋았고 내년에도 미국 중심의 그런 금융시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좀 늘렸던 이머징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요? 네, 좀 위험한 예측인데요. 네. 올해 자산 수익률이 좋았던 게 내년에도 좋다 이렇게 되면 계속 그렇죠.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좀 저는 뭐 환경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에서 좀 기업 이익이 또 독과점화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그렇게 흐트러지진 않을 거다. 미국 주식 안에서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순환매가 조금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혁신성장주, 성장 비전이 큰 조금 그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좀 지속될 걸로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과 후년까지는 좀 중국 GDP 성장률이 4%를 지키는데 급급할 정도로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그래서 기술적인 회복은 조금 반짝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짝에 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부지리로 일본 증시가 굉장히 좋은데 어부지리라고 하면 뭐 미중 뭐 기술 분쟁이라든지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분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수혜를 얻고 있는 게 지금 일본 경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조금 오버페이스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엔화도 지금 나타내고 있지만 BOJ가 뭐 내년에 뭐 통화 정책을 이제 좀 그 YCC도 풀고 금리를 올리겠죠. 마이너스 기준금리도 이제 플러스로 제로로 혹은 플러스로 올릴 거고 이제 그렇게 단계적인 완화 정책의 탈피의 수순을 밟을 텐데 그러면 엔화가 조금 강세로 가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 시작한 다음에 한 10년간 BOJ의 그 보유 자산이 5배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강한 이유도 BOJ의 ETF 주식 ETF 보유량이 액면가 장부가 기준으로 25배 늘었습니다. 약간 왜곡돼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자산 시장이나 경제가. 잠재 성장률은 오히려 10년 전 0.9%에서 0.3%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제의 코어가 그렇게 튼튼하거나 좀 지속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일본 증시는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뭐 섹터별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은 뭐 폴 볼커의 환생 같은 그죠?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 원래 비둘기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물가를 그렇게 미친 듯이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미 연준이 올렸던 이유는 결국 물가가 올라서 그랬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사실은 돌이켜 보면 네. 2011년에 네. 지금 금리를 올리기 직전 연도죠. 네. 2022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요. 네. 연준이.
그때 이제 뭐 유행했던 단어가 트랜지토리 일시적일 거다라고 했고 맞아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는 신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 인사들도 한 서너 분 정도 또 BOE의 영란은행 총재라든지 또 ECB의 위원들 또 ECB 총재 이런 분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칭송을 뭐 너도나도 했습니다. 그게 불과 2011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였거든요. 21년이요? 21년. 21년. 네. 네. 11년이 아니라 네, 2021년. 네. 네. 그런데 불과 한두 분기 후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는데요. 근데 이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 2022년 3월에 미국 CPI가 거의 한 7%, 8%였어요. 그러니까 7%, 8% 될 때까지 방치를 했던 겁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네. 물론 이제 그 결과치를 받아보는 것은 뭐 한두 달 후지만 물가 지표에 대해서요. 근데 뭐 넉넉하게 보더라도 사실 각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첫 금리 인상을 했던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뭐 거의 5% 각국 뭐 거의 대부분 5%대에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각 긴축을 했는데 이 지각 긴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급가속을 밟았죠. 네, 빠르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년여에 걸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 일각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것보다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빠르게 잡혔습니다. 물가는 또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좀 늦게 그 긴축을 한 거에 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최근까지의 그 금 통화 정책,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그 배경을 살펴봤고요. 미 연준 가면 뭐 유로존 따라가는 거고 일본 따라가는 거고 그죠? 네. 다른 나라도 우리도 뭐 그죠? 연준이 올리면 네. 금리 올려야 되는 거고 다 따라가는 거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미국이 중심에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통화 정책에서 물가가 잡혔던 상황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멈췄다. 네. 이제 언제 내릴 것이냐. 내리는 것이 과연 증시의 약이냐, 독이냐, 독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죠?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12월 FOMC에서 그 블랙아웃 기간이 FOMC 끝나고도 뭐 하루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네. FOMC 끝나고도 성명서 FOMC 그 점도표도 그렇고 제롬 파월 의장 보고 이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해가닥 돌았지다 비둘기로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뭐 조니 윌리엄스나 이렇게 몇 사람이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뭔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아마도 연준 내부에서 조금 의견 정리가 충분히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뉴욕 연은 총재가 그러게요. 조금 시장의 기대를 워워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네. 발언 또 파월 의장이 뱉었던 말을 조금 주워담는 그러한 약간 신중한 발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냥 듣고 넘어갔을 맞아요. 텐데 네. 뉴욕 연은 총재는 네. 사실은 상징성 있죠. 네. 영향력 있죠. 특히 모든 통화 정책에 액션을 하는 그 그렇죠. 데가 이제 뉴욕 연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당신이 나가서 조금 저기 쿨다운 시키든지 예.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눴지 않았을까 파월이랑 추측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충분히 좀 시장에 너무 조금 서프라이즈했다. 그리고 조금 앞서간 부분도 그러게요.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금 네. 생각해 보면 약간 정치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네. 얘기 나오는 게 또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그죠. 네, 네, 뭐 이런 영향을 그러니까 꼭 뭐 이제
트럼프 때 사실은 제롬 파월이 가서 좀 이렇게 공기 잡히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은 현 정권이니까 그죠? 네. 지금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을 열어주고 이것이 지금 정권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유튜브 방송이니까 그런 거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롬 파월도 트럼프가 되는 게 싫다. 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되게 좀 과격하게 네. 뭐 연준에다가 뭐 그랬잖아요. 연준을 말도 자른다고 하고. 금리 안 내리면 험한 그러니까요. 말도 하고 뭐 원래 이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네. 뭐 올해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집권당 입장에서는 경기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무조건 이기거든요. 예, 예. 네, 선거에서. 예. 네, 경기가 만약에 경착륙을 한다 이러면 거의 99% 지죠. 네, 그런데 통화 정책이 상반기에 금리를 한 2방 내려주면 이거는 뭐 상당히 그렇죠. 효과가 크죠. 네. 그 다음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이 그런 우리는 뭐 내피셜입니다. 뭐 네, 피셜이죠. 정부의 저희-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죠 했는지 모르겠으나 추론하기에는 뭔가 정치적인 영향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좀 워워하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내년에 큰 변수네요. 결국 대선이요. 그죠. 아까 선제적인 그 금리 인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 11월에 그때 가서 9월, 10월엔 정책을 쓰기 뭐 하니까 네.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당겨서 할 수도 있고 변수긴 하네요. 대선이. 네, 1분기에 만약에 물가 지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연준이 기대하는 정도로 낮게 나와주면 또 고용 지표도 조금 식어주면 실업률이 4% 위로 바로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뭐 지금 3.9%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 4.1까지. 그러면 3월에 예고를 하고 저는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한 확률 한 60% 70% 보고 있고요. 3월 다음 6월에 중간에 한 번 정도 또 있지 않을까요? 5월쯤? 네. 5월이 있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아무튼 바로 이제 그 예고하고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고, 예. 네, 조금 뜸을 들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제 3월부터 금리 인하는 저는 조금 과도한 기대가 아닐까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순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월에 한 번 인하하고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2번 인하 정도를 이제 선물로 민주당에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뭐 지난 9월 FOMC에서 19명 중에 12명이 2달 반 이후에 12월, 15일 FOMC, 13일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실업률 전망이나 성장률 전망은 내년도 전망을 그대로 두면서 거의 그대로 전망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인플레이션 전망도 그렇게 낮게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어요. 0.2% 포인트 근원 물가를 조금 내년도에 낮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간값이 3번 금리 인하로 나왔다라는 것은 다분히 네. 저희가 조금 의도가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다들 헷가닥 하셨나? 이 정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증시에 대한 시사점이나 영향력을 좀 다시 얘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금리하고 주식시장하고 주가하고는 이 상반된 관계잖아요. 금리가 올해처럼 금리가 쭉쭉 오르는 환경에서 사실 주식시장은 잘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네.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저금리로 가면 사실 주가는 오르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그게 직접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런 것 같고요. 예. 예, 금리를 내리면 내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네. 연말연초 장세가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예, 그런데 만약에 3월 인하를 기대했다가 3월에는 그냥 예고하는 거고 실제로 액션은 6월에 이뤄진다 이러면 좀 실망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연준도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업률이 계속 3.9, 3.8 머물고 임금 상승률도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태에서 주가는 신고치 갱신하는데 금리를 올해 3번 내린다 내년도 들어가서 이거는 조금 설득력이 없잖아요. 누가 볼 때도. 예. 예, 지금 초과저축도 아직도 남아 있고
그리고 고용 시장도 역시 노동 시장에서 200만 명 이상의 노동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또 집값도 조금 내년도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집을 적게 지어가지고 상당히 타이트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모기지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물도 그렇게 적은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주택 가격이 팍팍 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조금 완전히 고용이 식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좀 항상 금리를 뭐 내릴 때 조금 후행해서 조금 신용 시장의 경색이 심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이드 스프레드도 올라가고 트리플 B 뭐 이러한 회사채 금리가 네. 치솟고 그냥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연체율도 그렇죠. 올라가고 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해놓은 거라든지 채권 발행이라든지 뭐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움직인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도 네. 미리 받아놓은 거에 네. 대한 기업들도 자금 조달해놓은 게 고금리의 환경에서 이제 일정 부분 가니까. 네, 아무튼 뭐 내년도 성장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1.4%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낮은 성장률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단 그거는 연착륙이다 하면서 이제 주가가 앞서 땡겨서 올라갈 수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신용시장에서 이런 경색도는 사실은 이게 경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의 본격적인 해고 바람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 이렇다고 보면 시장에서의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경기에 대한 두려움 뭐 또 기업 실적에 대한 믿음의 훼손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충분히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대감 금리를 이제 다 올렸어 내릴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를 좀 즐기다가 기대감이 빠지면서 실제로 내리는 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논쟁이 있고 덜커덩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금리 내리는 것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야 이런 인식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샀다가 그죠? 그래서 다시 실제로 저금리 환경이 경제 영향을 미치고 기업 실적이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 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내년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네. 통화정책과 관련돼서는 뭐 반만 믿어라. 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인사들의 말도 반만 믿고 항상 중요한 거는 너무 그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 조금 조심하고 좀 오버페이스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회수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M2가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요. 연준의 좀 자산 규모도 사실 코로나 때 거의 2008년 이후에 늘어난 연준의 자산의 거의 한 40%가 2년 만에 늘었어요. 연준의 자산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의 통화량이 풀렸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장이 내년도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도 좀 피해야 되지만 네. 지금 너무 장밋빛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매몰돼서 예. 그 사람들 믿고 너무 크게 뺏을 휘두르면 네. 나중에 주가 또 변동성 생기거나 떨어지면 그들에게 내용 증명 보내봐야 소용없다. 파월 의장이 뭐 그걸 책임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계좌를. 그러니까요. 네. 그럼 국가별로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가장 뭐 힘 있는 국가고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어쨌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뭐 유럽도 시기의 문제에 따라서 내릴 것이고 뭐 일본도 말씀하셨죠. 일본은 긴축으로 들어간다고 뭐 뻥카 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지금 PF 문제라든지 이런 게 금리가 낮아져야 사실 해결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거 약간 크레바스 구간 같은 그죠? 네. 금리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안 왔는데 뭐 기업 막 건설하다 부도설도 있고 막 PF 어렵잖아요. 네. 이걸 내년 1분기에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네요. 네, 조금 살얼음 판 예. 같더라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조금 그런 위험 요인들 네. 그동안 이제 조금
방만하게 경영된 기업이라든지 부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곳에서 뭐 그런 위험들이 조금씩은 뭐 드러나겠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묻혀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기업들이 조금 독과점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좀 뭐 지금 설비 투자만 해도 미국에서 거의 다 일어나고 있고요. 뭐 산업 다른 나라는 좀 산업 공동화되는 상황. 또 유로존도 경기가 미국보다는 고용 시장 구조도 안 좋으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뭐 부실 요인도 조금 미국보다는 유로존에 더 많이 잠복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미국 경제가 고우나 미우나 미국 경제가 조금 다른 나라 경제보다는 우수한 것을 입증하는 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내년 증시 위험 요인은 뭘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뭐 위험 요인도 있지만 기회 요인도 있을 거잖아요. 네, 기대 요인, 맞죠. 기대 요인, 기회 요인. 좋은 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네. 지금 판단으로는 네. 제일 좋은 게 뭐 전 세계 경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는다라는 게 큰 위안거리죠. 뭐 네. 지금 특히 이제 미국 경제가 중요한데 미국 경제가 경착륙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연착륙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특별한 고용 시장의 컨디션. 구조적으로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굉장히 아직도 220만 건 정도가 네. 높고요. 지금 구인 잡 오프닝을 보시면은 거의 870만 건 정도 물론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뭐 다달이 졸트 보고서에서 발표되는 구인 건수가 2007년 금융위기 직전의 경기 피크라든지 2000년 닷컴 버블 직전의 경기 피크 때 500만에서 700만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기가 피크일 때가 500에서 700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아직도 800만 건 거의 900만 건에 가깝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지금 버퍼가 있다라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내려와도 좀 충격은 적게 나타나지 않을까. 기업들이 해고를 해봤자 경기가 경착륙으로 그냥 완전히 꼬라박는 수준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좀 위안이자 세계 경기의 버팀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환경도 어쨌든 더 이상 긴축으로 가고 올리는 국면보다는 뭐 맞습니다.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완화로 간다. 네, 더 이상 올라가는 건 그렇지 아니고요. 않죠. 또 예. 물가도 그렇게 싸납게 올라가던 물가가 네, 아무튼 뭐 그렇죠. 천천히 앞으로 내년도에 조금 약간 살짝 더디게 잡힐 수는 있겠지만 조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둔화되는 추세는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내년도에는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올해보다는 줄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AI라는 혁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이렇게 맞습니다. 사이클이 뭐 네. 컴퓨터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뭐 이런 환경들이 있는데 모바일이 나오고 지금 이제 AI라는 게 상당히 혁신이라 AI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동력도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AI의 뭐 산업 간 융합이라든지 네. 또 기업의 뭐 합병이라든지 또 코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AI가 이제 뭐 광고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커머스라든지 이런 쪽에 다 붙어서 약간 응용화되고 실용화되는 또 상업화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조금 다시 또 활발해지고 또 가장 큰 위안거리는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도에 그렇죠. 네. 전 세계 경제는 뭐 거의 제자리나 혹은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 1%포인트 GDP의 성장률에 이제 둔화가 예상되는에도 불구하고 감산으로 인한 효과가 내년도에는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경기는 약간 돌아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제일 주식시장과 자산시장의 위안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 요인이 많네요. 찾아보니까. 많죠. 예. 그러니까요. 예. 경기 연착륙 미국, 긴축 중단, AI라는 혁신, 네. 반도체 경기 회복. 그럼 코스피 4,000 부르고 끝내죠 여기서. 뭐
좋은 거 많은데요. 뭐 여기까지 네, 네. 하면 또 안 되고 위험 요인을 또 항상 트루먼 대통령은 직원의 한쪽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좋다 그랬지만 네. 그럴 수 없어서 항상 위험 요인도 봐야 되니까 그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신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뭐 팔을 하나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네, 그래도 저도 위험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앞선 1, 2부에서도 말씀 살짝 드렸지만 통화 정책이 긴축 사이클에서 완화 사이클로 돌았으면 금리를 내릴 때 경기가 위축되니까 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어쨌거나 그러면 기업들이나 가게들 경제 주체들이 이게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텝이 엉킵니다. 그리고 돌려막기 뭐 옆에서 어떻게 쓰든 뭐 겨우겨우 버티왔던 그런 경제 주체들의 부채 문제가 표면 위로 드러나는 게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기거든요. 우리나라도 채권 스프레드가 항상 올라갔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죠. 그러니까 부실 채권의 조금 가격이 하락하는 폭락하는 시기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아니고 동결하거나 내리는 시기였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래서 내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특히나 부채가 많이 쌓여 있는 2023년,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흥국이 오히려 부채가 최근에는 더 많이 늘었어요.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의 기업 부채고요.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 GDP 비율이 거의 170%, 그리고 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비 100% 넘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조금 뭐 어떤 나라는 PF, 어떤 나라는 상업용 부동산, 어떤 나라는 또 부동산 기업 개발 업체들의 부채, 중국이죠. 색깔은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동안 신나게 늘려왔던 부채에 대한 좀 응징의 해다, 내년이. 이 응징의 해는 어느 정도는 조금 희생양을 필요하거든요. 좀 양을 잡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떤 데서 어떤 리스크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줄지는 사실은 곳곳이 지려바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이 중단된 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아까도 우리가 호재를 꼽았는데요. 통화 정책의 전환기라는 거, 그 전환 시점이 여러 그 잡음 내지 덜컹거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부채 문제도 국가나 중국이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인데 내년에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경기는 돌아서 그러지만 일부 혁신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게 돌아설 것 같지 않더군요. 우리나라 특별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7년에도 반도체 뭐 굉장히 큰 슈퍼 사이클이 있었죠. 그때 이제 반도체 때문에 수출 전체가 좋고 하니까 그때 수출 경기가 정말 돌아서는구나라고 했는데 약간 착시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되돌아보니까 착시 현상이었죠. 내년도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5%대 초반에서 내년도에는 4% 초반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부채 조정, 구조 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양적 성장률이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범용 제품들 또 일부 IT 부품들의 대중 수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통산업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에 조금 그 영향을 줬던 수출 기업들의 기여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2015년, 2010년대 중반부터 계속 수출의 모멘텀은 굉장히 약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을 빼면요. 내년도에도 역시 좀 그렇게 본다면. 올해보다는 수출 환경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어도 그거는 이제 반도체로 인한 좀 착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쪽이 조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위험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선거. 특별히 미국의 대선. 타이완의 총통 선거, 우리 뭐 총선도 있습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가장 불확실한 요인인데요. 기대 요인이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죠?
트럼프가 돼도 뭐 바로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요? 네, 네, 다들 IRA 같은 인정하고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액트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요? IRA도 네. 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 법이, 않습니까? 네, 네. 액트. 그러니까 이제 아니, 법을 무시할 수 있는 분 같아서 하는 얘기죠. 뭐 의회도 쳐들어가는데 뭐. 뭐 상원 하원이 네. 내년도에 가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민주당이 얼마나 장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전제하에서 통상은 대통령이 이기면서 같은 당이 상하원을 다 먹는 경우는 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견제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뭐 시간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쨌든 행정 명령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리쇼링이라든지 IRA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 중심의 그러한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의 패권이라는 문제랑 연결이 되고 중국의 견제라는 측면하고도 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게 풀릴 게 아주 확 이렇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요. 하지만 당장 지금부터 뭐 이렇게 걱정을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다른 업체, 다른 산업보다는 2차 전지가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가장 수혜였기 때문에 IRA 법안에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이제 맥을 못 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이 예상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릴지 네.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미국 분들은 다행히 많이 안 보시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공화당도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다시 인종차별 말을 하고 그죠? 뽑아줄까 싶은데 뭐 공화당 내 지지율이 그렇게 높으니까 그들만의 뭐 어려움이 있나 보죠. 뭐 지지하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왜 그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 기대해 보는 건 이제 법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설 수 없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알 수가 없는 영역들이고요. 또 위험 요인 가운데 이제 지정학적 우려. 사실은 지금 뭐 러우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요. 이게 좀 빨리 끝나서 이게 확 주식시장에 호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끌고 가는 거고 거기다가 중동 불안까지 겹쳤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다 손잡고 전쟁은 그치고 평화는 그치고 인주는 풀어주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기로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네. 예. 그 계속 이 지정학적 우려도 계속 여기저기서 막 계속 긴장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중동 질서가 조금 잡힐 만할 때 맞아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은 하마스도 이제 그걸 사우디가 이제 노린 거고요. 미국이 주선해 갖고 사우디가 이스라엘이랑 좀 화해하고 이런 네. 분위기였거든요. 네, 사실 중국이 지난 10년간 공을 들여온 1대1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인도에서 시작한 신스파이시 신향신료 루트라고 인도 뭄바이에서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네. 가는 이제 경제 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의 안보의 안정 그리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 이게 가장 키포인트였고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원하던 중동의 어쨌든 질서 재편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고 전쟁이 완벽하게 수습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일부 이제 전쟁은 끝이겠지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어느 정도는 좀 정지 휴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려져도 이게 전체적인 구도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구도를 잡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불확실성. 네. 하지만 그런 쪽은 뭐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습니까? 따지다 보면 뭐 또 한반도에서 긴장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인데요. 홍해에서 또 테러 집단들의 그 우려도 있고 그런데 위험 요인 이 정도 보면 될까요?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언급하는데 미국의 경착륙 위험입니다. 지금은 확률이 낮죠. 아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과거의 경착륙 케이스를 보죠. 그러면 경착륙과 연착륙의 기준은 뭡니까? 이럴 때는 경착륙이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로 간다든지 이런 상황에 적어도 분기 성장률이 뭐 0.5% 이하로 찍히고 예. 그다음에 뭐 거의 제로 성장 한번 찍히고 그다음에 뭐 한두 분기 정도는 거의 바닥을 긴다든지. 네. 그래서 내년도 전체 연간 미국의 성장률이 연준이 지난번에 제시한 1.4%가 아니라 예. 뭐 거의 한 0.7%, 예. 1% 미만 이 정도면 우리가 보는 기업 실적도 상당히 깎아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PR은 결국은 뭐 실적이든 고용이든 소비든 이게 하나로 나타나는 건 GDP니까 성장률이군요. 네. 물론 이제 기업들이 매크로 환경보다는 뭐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미국이 그 정도로 경착륙하면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걸로 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 미국이 사실 뭐 S&P 500 기업의 뭐 거의 한 기업이익의 한 40%가 영업이익이 해외로부터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미국이 다른 나라 경제의 침체로부터 이렇게 또 고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미국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부러지고 또 금리를 내리지만 그럼으로써 그게 호재로 작용되기보다는 경기 네.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제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현재로서는 확률이 낮지만 뭐 항상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 나눈 그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종합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상화폐 투자자가 아니고 네. 채권 투자자, 채권은 들어갈 수 있겠네. 주식하고 채권은 같이. 우리 증권 투자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연말 연초 나눠주시고 내년 흐름 나눠서 좀 전략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연말 연초는 조금 장이 셀 것 같고요. 네. 지금 사람들이 약간 포모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돈 갖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구경만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지? 내년에 다 좋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는 기대감에 또 연준이 3월 이후에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감에 좀 올라갈 가능성. 그래서 미리 선반영되는 연말 연초 장세 좀 강한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 하지만 뭐 그 좀 시간이 지날수록 내년도 들어가서 특히 한 2분기 성장률은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든지 또 기업 이익이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깎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증 기간이 한 2월 달에서 뭐 한 1분기, 2분기 언저리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들쭉날쭉한 올해도 그렇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장은 오히려 조금 조심스럽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악재를 딛고 2025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장이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현재 지수대에서 저는 내년 말까지 향후 12개월간 한 10% 정도의 지수, 뭐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상방이 열려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매년 한 10% 지수 상승률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지. 예. 또 주식도 잘 보이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뭐 무조건 너무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전향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수익의 기회가 없고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위험이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10% 정도 전후. 마음속에는 100% 정도의 기준이 있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100% 오르기는 어렵지만 투자한 종목은 그럼요. 100% 정도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인 수익률을 10%로 낮추라고 하시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잘은 안 되겠으나 기다마 듣겠습니다. 내년 증시의 기대 요인과 위험 요인 대응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